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델 생물 실험실의 슈퍼스타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할 마치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모델 생물이라는 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모델 생물이라는 용어는 동물 시험에 그 동물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국한되지 않고 세포, 세균, 식물, 바이러스까지 모두 통칭하는 용어이죠. 이런 모델 생물에 대해 저는 오늘 이 정확한 모델 생물의 정의와 선정하는 법, 그리고 최초의 모델 생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암시포주 헬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모델 생물의 정확한 용어의 뜻은 특정한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에 사용하는 생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모델 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물종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의 이해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이 생물의 모델에 대한 연구는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인간의 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큰데 직접 인체를 실험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모델 생물을 활용하게 됩니다. 공통기는 생명체가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고 특정 발생 단계, 대사 경로, 그리고 유전 현상 등이 다양한 생물종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생물학자들은 모델 생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1위는 무슨 학문을 공부하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모델 생물로 연구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자들은 모델 생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델 생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왜 생물학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식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모델 생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따라 여러 스타일의 생물학자가 존재하겠지만 생물학자들은 모두 모델 생물 없이는 아무 일도 아무 발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 생물은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모델 생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우선 모델 생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종들에 비해 유전자, 대사물 등에 대한 생화학적, 생리학적, 생물학적 수준에서의 풍부한 정보가 구축되어야 하고 실험 수행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생물학적 조작이 쉬우며 한 세대의 주기가 짧아야 합니다. 예로 들자면 멘델의 완두콩 실험이 있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표현력이 쉽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실험 수행을 하기 위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아야 하고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모델 생물의 경우 전체 유전자 암기 서열의 분석이 완료되어 유전학적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럼 이러한 모델 생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생물학에서 다양한 모델 생물을 실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 생물의 예시로는 여러분도 흔히 알다시피 효모, 대장균 또한 기생충의 한 종류인 꼬마 선충, 애기 장대, 투파리, 제브라 피쉬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장균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 많고 많은 모델 생물 중 하필 대장균을 소개시켜 드리는 걸까요? 답은 바로 분자 생물학에서 최초로 도입된 모델 생물은 바로 대장균이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분자 생물학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젊은 분자 E는 생명체가 대장균을 선택했습니다. 이 학자들의 관심은 단순히 생물학의 응용이 아니라 대장균으로부터 생명 현상들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노라는 과학자가 대장균에서 사실인 것은 코끼리에서도 사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 현상 원리 대부분은 대장균을 비롯한 미생물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이므로 코끼리에서도 대장균의 원리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은 모두 생물을 공부하면서 이 그림, 이 단어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왓슨과 크릭이 밝혀낸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이 크릭이 유전자의 복제와 전사 그리고 번역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로 설명하려 했을 때 그가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모노, 자코브, 파디의 대장균 연구였습니다. 이들은 대장균의 유전자 부위에서 뭔가가 적당 분해 요소 생산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1959년 그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 과학자의 앞 글자 두 글자씩을 따서 바로 파자마 실험으로 유명해진 이 연구 성과는 대장균의 스포질에 있는 어떤 분자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말하자면 세포질에 있는 어떤 분자가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데
특정 신호를 주면 유전자 발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파자마 실험은 전사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의 실체를 밝히는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세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사 반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사 반응은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효소의 작용을 조절하면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유전자가 기능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장균이 원핵 생물이라는 한계 때문에 분자생물학의 중흥기에 많은 학자들이 진핵 생물 연구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학자들은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대장균이라고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균은 분자 유전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유전자 제조업 과정에서의 숙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감마, 박테리오파지 T사와 같은 박테리오파지들도 유전자 조절과 유전자 구조를 파악하는 실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양분과 환경이 적절할 때 번식 속도가 굉장히 왕성하며 구하고 배양하기 쉬우며 현질 발현이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킬 또 다른 모델 생물은 바로 암세포 중 헬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질병 그리고 암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는지 아시나요? 세포 배양의 역사는 세포의 구성 단위를 연구하던 세포학의 역사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생물학자가 반드시 인간의 질병이나 건강에 연결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강박은 없어 그리 인간 세포 배양을 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세포가 인체 내에 존재할 때 지원받는 영양 성분을 정확하게 재현할 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세기 초반 세포학자들은 수많은 세포줄을 확립했고 세포의 배양액과 혈청 등을 바꿔가며 완벽한 실험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 헨리에타 레스라는 환자가 자궁경부암으로 죽기 전 담당이가 채취한 세포는 이후 헬라라는 이름의 세포줄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세포들은 유족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헬라라는 암세포줄은 불면의 세포로 알려지며 소아마비 백신, 항암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 개발, 파킨슨병 연구, 시험관 아기의 탄생, 유전자 지도의 구축 등 전방위로 생물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모델 생물로 사용되는 생물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이러한 모델 생물이 전 세계 각지에서 노력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의 편리한 의학 기술과 편의를 누리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하는 플라스틱도 이런 모델 생물의 한 종인 제브라피쉬가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모델 생물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학년 4번 국어 마치령이었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